네, 안녕하십니까. 엘리엇입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월요일 여러분들 한 주 좋은 일만 생기길 바랍니다. 네, 뉴스가 있어서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젊은이들 연끌, 금리, 이게 주제인데 좀 걱정되는 뉴스예요. 네, 노컷뉴스 기사입니다. 금리 오르고 집값은 주춤. 연끌족 불안 시대에 다가온다. 네, 금리 오르는 것도 걱정인데 집값이 올라주면 그나마 버틸만 한데 집값도 주춤되고 만약에 빠지기라도 한다면 금리 오르는 거에 대하다가 손실, 이런 불안한 마음이 젊은 친구들한테 많이 생길 수밖에 없죠. 자, 기사를 먼저 보겠습니다. 기사가 상당히 길어요. 네, 기사 길이가 이 정도입니다. 제가 캡처를 하고서 진행을 빨리 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마킹을 좀 했습니다. 아이고, 다시. 네, 워낙 길어서 네, 요 정도로 볼까요? 네, 노컷뉴스. 금리 오르고 집값은 주춤, 연끌족 불안 시대 온다. 그러면서 사파는 아파트를 쳐다보면서 젊은 친구가 망연자실해 있는 거, 그리고 발목에는 이 돈이라는 빚이 여기 딱 족쇄가 채워져 있는 그런 거네요. 뭐 주식시장도 있고요. 네, 연끌이라는 거, 연끌이라는 거는 할 수 있는 모든 수단. 근데 여기 보도에는 보면은 주택담보대출 받고 신용대출 받고 그 두 가지만 얘기했는데 실제로는 뭐 보험사 약관대출, 그 다음에 마이너스 통장, 뭐 그것도 뭐 신용이니까, 아니면 뭐 친인척한테 빌린 거라든지, 뭐 사채까지는 아니겠지만 갖고 이 친구들을 급하게 이렇게 몰려서 쫓기듯이 산 거는 집값이 폭등하면서 어떤 불안감, 내가 나중에 결혼해서 또는 애 낳고 나서 살 때 지금부터 몇 억이 더 올라 있으면 어떡하나 대한 그런 불안감이죠. 그래갖고 이제 실제 뭐 41살짜리 그 예를 들었어요. 또 그다음에 젊은 친구도 한번 또 예를 들었고, 그거는 뭐 뺄게요. 그러면 빼고 1분기에 신용대출을 이미 받았는데 또 새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대요. 그게 41.6%래 1분기에. 그러니까 거의 절반 가까이가 이중으로 그러니까 집 사기 위해서 대출 받는데 주택담보대출만 받아야 되는데 이미 신용대출을 바꿔서 쓰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주택담보대출을 추가로 받은 거니까 이 사람은 그 뭐랄까 상환 능력이나 이런 수입이나 이런 게 그렇게 튼튼한 것 같지가 않죠. 그리고 지금이 역대 가장 높은 수준이래요. 그리고 1분기는 아까 41.6이지만 누적으로 치면 43.9%래요. 훨씬 더 많죠. 그리고 이제 DSR 총 원리금 상환 비율이 40%. 이게 뭐냐면 100만 원 벌어 가지고 원리금 갚는데 40%를 갚는다. 440만 원 갖고 60만 원만 써야 되는데, 만약에 이게 이제 요 비율이 은행에서 고위험 채무자라고 하는데 1분기 전체 가계대출 잔액의 62.7%래요. 그러니까 야, 되게 많은 거죠. 40%를 넘긴 사람이 62.7%니까, 그러니까 대충 한 두 개 평균 돼서 한 절반 정도는 고위험 차주예요. 여기 보면은 절반이 넘네. 62%면. 그러니까 고위험 차주가 62.7%래요. 참. 그러니까 60%만 가지고 생활해야 되는 건데, 문제는 금리가 오르면 뭐 55%만 갖고 살아야 되거나 50%만 갖고 살아야 되거나, 그러면은 이제 쓸 돈이, 가처분 소득이 줄니까 그만큼 소비 여력이 줄고 어디 놀러도 못 가고, 뭐 사 먹을 것도 덜 사 먹고 옷도 덜 사 입고. 그런데 아파트 값까지 떨어지면 이제 정신적인 스트레스는 더 심하겠죠. 네, 좀 이따 이거 제가 차트로 좀 보여드릴게요. 여기 나왔네요. 0.5%만 기준금리가 오르면, 지금 0.25 올랐고 한 번만 더 오르면, 그러니까 이번 달에 한번, 그러니까 10월 달에 11월 달에 한 번 더 올릴 거잖아요. 그러면 5조 8천억이래요. 그러면은 이자가 15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늘어난대요. 그러면은 그 언뜻 보면 작은 돈이지만 전체 수입에서 이미 내고 있는 거에다가 추가로 더 내야 되니까 그만큼 소득이, 이제 소비할 여력이 줄어드는 거죠. 그리고 문제는 금리가 올라도 큰 걱정이 없으려면은 고정금리를 대출 받았어야 되는데 변동금리를 대부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가면 족족 그만큼 부담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야말로 이제 코낀 거죠. 그 변동금리 대출 비율이 81.5%래요. 뭐 줄었어도 아마 80점 몇으로 아마 1% 정도 줄은 것 같은데, 그래 봤자 80% 넘어요.
그리고 이제 부동산 상승률도 호가 상승률도 줄고 있고, 실거래가는 아직 한 보름 전 거로는 조금 오르는 걸로 보이지만 이 추세라면 어쩌면 꺾였을 수도 있는 거예요. 아직 취합이 안 됐으니까. 그러니까 영끌한 친구들, 젊은 친구들은 좀 불안해서 잠을 솔직히 편히 못 자겠죠. 왜냐하면 버는 대로 은행에 다시 넣어야 되기 때문에 소비 위축, 그야말로 쓸 돈 못 쓰고 먹을 거 못 사 먹고 놀러 갈 거 못 사 먹고, 그러면 사회적으로도 내수 경기가 좀 위축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요거를 제가 그동안 보여드렸던 차트 중에 요거랑 관련된 차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요걸 하나 안 했네요. 또 아침 첫 방송이라서 이렇게 핸드폰으로 마스킹 하는 거 있죠? 요런 거 가끔 봤을 거예요. 제가 실수하면 요거 꺼내는 거. 자, 이렇게. 네. 네. 색깔을 좀 칠할게요. 지금 여기서, 요 빨간 부분은 10년물 국채금리예요. 이제, 실생활에는, 주택담보대출금리, 그 다음에 신용대출금리, 그거는 이미 훨씬 더 먼저부터 올라 있었죠. 그런데 여기서, 요거를 보시면, 요게 여기 81.5라고 돼 있잖아요. 여기가 딱 80이라는 기준이거든요. 그리고 여기가 49.5 하니까 대충 여기가 50%일 거라고요. 그러니까 한 1년 반 전만 해도, 한 2년 전만 해도 변동금리로 대출받은 사람이 50%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반반 치킨, 반은 고정금리, 반은 변동금리. 그런데 최근에 금리가 낮아지면서 금리가 싸니까 또 계속해서 저금리로 갈 것 같으니까 고정금리로 왕창 대출받은 거예요. 사람들이 다 몰린 거야, 이쪽으로. 그러니까 10명 중에 8명은 변동금리예요. 여기서 지금 시중금리는 벌써 올리기 시작했고, 기준금리는 바닥이었지만 시중금리는 이미 오르고 있었거든요. 국채금리라든지 신용대출금리, 주택담보대출금리 전부 다 오르고 있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금리가 올라가는 족족 손실을 보게 돼 있는 게 이게 81%라는 얘기예요. 이게 얼마 만에 최고냐면 2014년 이후니까 거의 한 8, 9년 만에 최대치예요. 변동금리로 대출받은 사람들의 비중이. 문제는 이 대상이 누구냐? 대부분이 젊은 층, 20, 30대. 또 40대도 있어요. 40대도. 그러니까 50대, 60대가 아니라 주로 20, 30대예요.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이 늘어난 증감 비율이 30대가 제일 많이 늘었고요. 한 3년 동안. 그 다음에 20대가 제일 많이 늘었고요. 그런데 다주택자, 법인, 임대사업자 등록했던 사람들은 계속 작년 7월 이후로 지금 1년 넘게 팔고 있어요. 지금 한 14개월 정도 팔고 있거든요. 올리면서 파는 거예요. 떨어질 때 파는 게 아니라 올리면서 팔고, 고점에서 또 팔고, 꺾여서도 팔고, 그래야지 평균 단가가 높아지니까. 고점에서부터 팔기 시작하면 다 못 팔거든요. 그리고 사지도 않아요. 너무 매물이 많이 나와버리면. 그리고 올라갈 때 팔면 겁이 안 나거든요. 이거 다주택자 백날 팔아봐라. 아파트 값은 올라간다. 그리고 젊은 층들이 사는 비중이 2016년 이후로 보면 50대가, 그러니까 40, 50대의 매매 비중이 50%를 넘었거든요. 절반 이상은 40, 50대야. 그 중에 뭐 이제 60대도 있을 거고 30대도 있을 거고 이렇게 있지만, 그 전에 20, 30대는 30%가 안 됐거든요. 그러다가 2019년 이후, 한 19년 중반 정도, 이때부터 대출이 왕창 늘면서 이 대출받은 돈으로 아파트를 엄청 사대니까 비중이 높아진 거예요. 그래서 40, 50대의 비중을 이제 역전시킨 거죠. 44.8%까지 갔고, 40, 50대는 40% 미만으로 내려가고. 근데 이게 우리 평균 보유 기간을 한 7년 정도, 8년 정도로 본다면 2013, 14년도에 산 것들이거든요. 이거를 평균적으로 판다고 생각했을 때 적게는 2배, 많으면 1,5배까지 오른 그런 상태에서 젊은이들이 샀기 때문에 위험하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과거에 기준금리 올라가는 올린 적이 4번째거든요. 여기서 한번 초록색이 기준금리 올린 거예요. 하늘색은 미국 기준금리고 연두색이 우리나라 기준금리인데, 2006년도에 한 8번 올린 적이 있어요. 그리고 2010년도에 5번 올린 적이 있어요. 그 다음에 2018년도에 2번 올린 적이 있어요. 잠깐 올리가 말았죠. 그 다음에 지금 이번인데,
과거 3번의 경우를 봤을 때 미국 기준금리가 안 올릴 때 올린 경우가 있었고, 미국 기준금리를 올릴 때 뒤따라서 올린 경우가 2번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이랑 비교할 수 있는 거는 2010년도 11년도에 올렸을 때 그때랑 비교할 수가 있는데, 그 당시에는 미국 기준금리를 안 올리는 상태에서 물가 전년 동월비가 엄청 올랐기 때문에 마지못해서 기준금리를 올렸거든요. 근데 나머지 2가지 경우는 금리는 오히려 물가는 떨어지고 있는데 미국 기준금리를 엄청 올리기 때문에 우리가 뒤따라서 올렸고, 만약 2018년도도 2016년부터 미국 기준금리가 올라가니까 우리도 뒤따라 올린 거예요. 오히려 이때는 물가가 안정이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이랑 비교할 수 있는 2010년도 이때 어땠냐? 지금도 똑같잖아요. 미국 기준금리는 안 올렸는데 그 전부터 소비자 물가지수가 급등을 하기 때문에 물가 때문에, 물론 나중에 미국 금리를 올린다, 테이퍼링이다, 그거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도 있었지만, 지금이랑 비교할 수 있는 거는 미국 기준금리가 안 올릴 때 우리가 먼저 올린 거는 물가 때문이다. 이때 아파트가 3년 동안 폭락을 했단 말이에요. 이때 남유럽 재정위기 나면서 2차 하락인 거죠, 이거. 그래서 연끌한 사람들이 위험한 게 딱 이 사이클에 걸려들 수가 있다고요, 지금. 이 사이클에 지금 8년 반 올랐는데, 그리고 버블 세븐도 8년 반 이상 오른 다음에 6년을 하락했거든요. 그래서 지금이 젊은 친구들 좀 위험하지 않겠나. 그리고 대외적으로도 지금 40년 만에 금리 상승 사이클로 반전되는 그런 지금 국면인데, 보시면 영국은 다음 달에 올린대요. 11월 달에. 그 다음에 이미 올린 선진국 노르웨이랑 뉴질랜드는 이미 선진국인데 올렸어요. 올해 올린 나라만 제가 여기다 표시한 거예요. 그리고 이머징 마켓 중에서는 폴란드, 코리아는 솔직히 중간에 꼈어요. 이머징도 될 수 있고 선진국도 될 수 있고요. 칠레, 헝가리, 콜롬비아, 멕시코, 브라질, 러시아, 터키만 유일하게 올렸다가 조금 뺐어요. 엄청 올렸다가 조금 뺀 거예요. 자, 이런 국면이기 때문에 연끌한 친구들 정말 위험하다. 금리는 오르고 집값은 주춤. 금리 오르고 집값도 오르고 그러면은 뭐 괜찮지. 뭐 자산이 증식됐다는 그런 물론 기분이지만 실질적으로 돈 쥐어진 건 없지만 그래도 심리적인 안정이 될 텐데, 집값도 주춤하고 지금에 주춤하지만 나중에 꺾였다고 생각해봐요. 한두 달 있다가 이제 꺾였다는 뉴스 나오면 정말 스트레스 받아서 직장 생활하기 힘들 거예요. 왜냐면 이 직장 생활해서 돈 벌어서 뭐 하냐. 이자로 나가고 원리금 나가고 집값은 떨어지고. 그래서 지금 꼭 젊은 친구들만 아니라 기존 기성세대들도 집 한 채 있더라도 그 집에 대출이 상당히 많이 껴있다. 그러면 자체적으로 부채 조정 좀 하셔야 되지 않나. 그래서 뉴스가 나왔길래 장문의 뉴스인데 제가 차트랑 같이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한 주 즐겁게 출발하시고요. 엘리엇은 또 뉴스를 찾아서 부동산, 주식, 경제 다방면으로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